2025년 세계안보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내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올해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워드로 제가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을 잡아봤는데요. 이 키워드로 2024년을 정리해 주시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키워드가 아주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우선 러시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러시아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이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벌써 이제 뭐 한두 달 있으면 이제는 뭐 만 3년이 되어가는 그런 벌써요? 시점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러시아는 뭐 강대국이고 또 군사력으로 봐서는 세계 2위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뭐 한 달 정도면 우크라이나 충분히 함락시키고도 남을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러시아가 강대국인 게 맞는가? 곰이라고 얘기하는데 곰이 실제 곰이 아니고 종이 곰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네네. 그래서 강대국의 위상이 굉장히 이제 떨어졌다 이런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보다 더 큰 것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확보한 것은 다 이해는 하지만 네네.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확보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지 않습니까? 서울 면적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게 강대국이 자기보다 훨씬 더 약소국한테 땅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강대국 이상은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라도 이제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이게 무기 체계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병력 파병도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막 북한군들도 여기서 이제 참전을 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계속 이제 핵카드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핵 교리를 이제 만들어서 굉장히 사용 문턱을 이제 낮추는 거죠. 낮춰서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우방국 그러니까 유럽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데 그만큼 러시아의 위상은 추락이 됐다. 네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제 하마스가 가져지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땅을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테러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많은 인원을 죽이기도 하고 또 인질로 잡아오기도 했는데 사실상 그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이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마스가 있는 그 가자지구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네.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것이 이제 올해 9월 달쯤 돼서 끝날 때 이걸 이제 거의 평정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전선이 확대가 되는데 그 확대되는 것이 바로 하마스를 지원하는 것이 헤즈볼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가 주로 이제 저기 레바논 남부하고 베이루트 그 근처에 있는데 그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습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헤즈볼라도 완전히 이제 수뇌부부터 다 제거하고 삐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동시에 폭탄 터지게 만들어서 지도부와 그 간부들이 많이 이제 사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하고 뭐 전쟁을 이제 전투를 하다 보니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티 반군이 가끔씩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가서 공습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스라엘이 한때는 7개의 적들과 교전을 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개하고 그다음에 이들을 근본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이란. 그리고 이제 이라크의 시아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죄송합니다. 그 저기 팔레스타인의 시아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인원들을 다 합하면 굉장히 많죠. 그 7개 집단하고 같이 이제 전쟁을 수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완전히 헤즈볼라는 거의 다 이제 몰락을 했단 말이죠. 네. 몰락을 하다 보니까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은 휴전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물론 이제 60일 휴전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그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하마스하고도 지금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마스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웠는데 그 철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하고의 휴전 협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시리아의 그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네네. 결국 이제 그쪽도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건데 그게 이제 정권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 아사드가 러시아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스라엘은 2024년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중동 질서를 거의 7~80%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의 귀환이 이제 아무래도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4년 만에 귀환한 트럼프 자기 2기 행정부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장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도 이제 6대3 비율로 해서 장을 했으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한 상태에서 출범하는 정말 운 좋은 네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자기 뜻대로 이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다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히 그 지금 인선되는 강요들도 보고 그러면은 전부 다 충성파들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40대 50대고 그래서 안 됩니다 소리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그 구상들이 바로 정책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신속성은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도 내포할 수 있어서 아마 전 세계가 이것을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는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네.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2024년 올해는 러시아의 민낯을 세계가 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핵에 대한 위협은 더 점증했다, 네. 위험해졌다. 그다음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의 다 얻는 그러한 그 해가 한 해가 된 것 같고 무엇보다도 미국은 트럼프 귀환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의 세계 안보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과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공약을 안보 분야에서 했는지 예.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핵심은 이런 걸 정책 기조가 뭘까 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빨간 모자에 계속해서 쓰고 다니는 게 마가잖아요. 그렇죠. 뭐 메가로 읽든 마가로 읽든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어떻게 만들겠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 어떻게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America First. 그러니까 미국 이익이 모든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과의 그것이 동맹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미국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peace through strength, 소위 말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제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힘을 가져야 자기네 미국이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피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피스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에 이제 우선을 두고 미국의 평화에 우선을 두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큰 정책 기조 속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동맹과는 뭐 아무리 동맹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적 관점에서 동맹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동맹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클럽에 가든지 그 클럽에 가면 돈 안 내고 어떻게 그 클럽에 장비나 기구나 그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네. 청구서를 제시하면 그 청구서 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클럽에서 이용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도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더 세부적으로는 뭐 대중국계 있을 거고 대한반도 뭐 인도 태평양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좀 이따가 이제 더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 트럼프의 기조는 돈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네네. 네네. 그럼 먼저 이제 따로따로 띄어가지고 네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키스 켈로그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분쟁 특사로 임명을 했다고 해요. 네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취임하면 뭐 24시간 이내에 종전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켈로그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켈로그라는 사람은 이제 연세는 많습니다. 네네. 삼성 장군 출신이고 이제 베트남전에 이제 참전 용사이기도 하죠. 베트남전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한 80세 정도 되는데 이분은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통령 이제 안보보좌관도 했고요. NSC 사무총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뭘 했느냐면 소위 말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아메리카 퍼스트 팔리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네네. 거기에서 미국 안보 센터장을 했어요. 네. 그 센터장을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하는데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바로 우크라이나전 종결 내용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을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안들이 그 안에 나와 있는데 네. 트럼프 당선인이 바로 이 보고서를 보고 이분을 그냥 이제 특사로 이제 임명을 했다 하기도 과언이 아니죠. 그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바스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크림반도까지 거기 전 전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게 한 1,200km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현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분계선을 이제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대신에 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유예시키겠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네네. 만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얼마나 이제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가 문제잖아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푸틴은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영토 일부 양보해도 좋아. 그런데 나 나토에 가입을 시켜달라. 안전 보장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있었던 두 번의 경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994년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부 다 비핵화가 돼서 NPT에 가입을 하잖아요. 네네. 그 가입에 그 반대급부로 안전보장을 해줬단 말이죠. 그 안전보장을 서명까지 했는데 그게 부다페스트 협정이에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러시아, 미국, 영국 이 세 나라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해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도에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 갖고 갔잖아요. 네네. 그게 첫 번째 배신을 이제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두 번에 걸쳐서 그 러시아하고 OSC, 그러니까 유럽안보협력기구예요. 유럽안보협력기구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셋이 만나가지고 민스크 협정을 체결합니다. 소면서 휴전협정이죠.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휴전협정을 체결했는데 결국은 2022년도 2월 달에 또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영토 일부 가져가고 하는 건 이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전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 나토에 가입시켜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나토에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한쪽은 나토에 가입시켜달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그 나토 가입을 유예시킨다고. 여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안에 바로 뭐 종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건을 하는데 어떻게 뭐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유럽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그 비무장지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 비무장지대의 하나의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럽의 뭐 두세 나라가 미국을 대신해서 이 우크라이나하고 안전보장을 이제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마 그런 선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고 하면 그게 하루 이틀만이 되겠어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꽤 그래도 긴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그 트럼프 당선자가 국무장관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마크 루비오, 마이크 왈츠 다 반중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먼저 마크 루비오가 이제 지명이 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 월츠가 이제 지명이 됐죠. 둘 다 이제 플로리다 한 사람은 플로리다 상원의원 출신이고 한 사람은 플로리다 하원의원 출신이에요. 네네. 이제 마크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거의 뭐 나를 세우다시피 해서 엄청나게 이제 칼날을 세워왔는데 홍콩 민주화 하고 자치권 이제 침해가 있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거기 홍콩에 관련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제재 법안 발의했던 적도 있고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 기원을 따져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 보고서 그것도 이제
만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이죠. 이 네 나라 국가의 사람이든 자본이든 이들이 미군 기지 옆에 땅을 사는 것은 안 된다. 거기다 네네. 이제 법안도 이제 또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국 제재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정 멤버로 뭐 참여하다시피 굉장히 그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비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마이크 월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특수전 부대 출신이죠. 대령 네네. 출신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에도 참전하고 이라크 전에도 이제 참전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하원에서 주로 중국 이제 특위,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거기에 이제 계속 소속돼 있었는데 핵심 강물은 중국에 절대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자학원이라고 있죠. 공자학원. 네네. 그거 공자학원을 이걸 어떻게 미국의 기업이나 또는 학교나 이런 데서 퇴출시킬 건가. 거기에 대한 이제 법안 발의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2022년도에 그 중국의 그 동계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올림픽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나서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조금 이제 긴장 수위가 올라갔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신경이 날카로울 것 같은데 예.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글쎄 이제 중국 입장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재미나게 이제 분석을 했던데요. 네네. 아마 폼페이오 네. 전 국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이제 오브라이언 이제 국가안보보장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혹시 등장할 바 걱정했는데 네네. 오히려 루비오나 왈처가 와서 조금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네네. 왜 동의하지 않느냐면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지명된 헤그세스 있잖아요. 네네. 헤그세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군대는 미국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이게 군대 지금 이렇게 계속 군사를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그 정책 차관으로 들어가는 엘브리지 콜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올해 우리 한국에도 뭐 두세 번 왔다 갔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The Strategy of Denial이라고 하는 거부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마 이 사람의 그 영향이 이 굉장히 그 미 국방부나 또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대중국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지금 중국이 영내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패권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은 반패권 연합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반패권 연합이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게 사상과 관계없이 베트남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더 강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오히려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호랑이를 피한 건지 아니면 다른 호랑이가 나타난 건지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네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네. 트럼프도 같은 노선을 취할까요? 특히 인도 태평양 이 지역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은 그대로 추진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네네. 그러냐면 오바마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이제 더 지역 범위를 넓혀가지고 인도 태평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태평양 사령부라고 얘기했는데 태평양 사령부 이름을 바꿉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라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사실상 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로 구성된 어떤 협의체가 존재하긴 했어요. 그건 우리를 흔히 쿼드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게 유명무실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활성화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거리 그 미사일 조약이라고 얘기하죠. INF 조약. 그것도 이제 탈퇴를 해서 미국도 이제 뭐 중국만 계속 중거리 미사일 만들고 우리는 못 만들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중국 전략의 핵심은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인도 태평양 전략은 지속될 것이다. 단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쿼드가 활성화되긴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훨씬 이것을 더 구체화했거든요. 격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티스 라이크 워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격자처럼 만들어서 격자를 4개로 크게 구성을 해요. 하나는 쿼드를 훨씬 더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과 같이 정상회담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 밑에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오크스를 만들었어요. 네. 오크스는 미국, 영국, 호주 협의체잖아요. 네네. 물론 뭐 이제 군사 지원하고 여기에 이제 전략 잠수함 만들고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의 3자 협의체, 정상회담 협의체 만들었죠. 그리고 남중국해에서는 미국, 일본, 필리핀 세 나라의 협의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격자가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다른 격자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 이어서 이어받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거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하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레티스 라이크 이 프레임워크는 계속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트럼프 2기가 이제 뭐 며칠 뒤면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네. 달이니까 뭐 네. 내년도 아니고 뭐 내년이 다음 달이니까. 그러면 트럼프 2기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이제 한미 간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SMA 자금, 방위비 분담금인데 이게 또 대폭 오르는 것이 아닐지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요. 지금 사실상 SMA 12차 회의를 통해서 이제 끝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제 했는데 그때 적용될 게 이제 첫 해가 2020년 1조 5,20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100억 달러잖아요. 100억 14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협상하고 타결하고 이거 지금 국회 비중까지 났어요. 지금 네네.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네네. 이게 지금 9배, 10배를 더 내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10배죠. 뭐. 네. 네. 그런데 살짝 이걸 이제 우리가 안 내놓겠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 뭐 감축 문제도 있을 거고 네네. 같이 훈련해야 되는 게 그 줄이는 것도 있을 거고 올 때마다 이제 그 전략자산 전개할 때마다 돈 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맹 관계가 삐그덕거릴 수 있거든요. 네네. 이 삐그덕거림을 가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이 핵심이지 않겠어요? 저는 네네. 이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기고 한국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주한미군의 이 그 운용비라고 할까요? 이거 전체 다 통틀어 가지고 35억 불입니다. 35억 불. 35억 불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금 이제 1조 5천억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러면은 네네. 35억 불짜리가 하나 있고 100억 불짜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100억 불은 안 되는 거고 다 주더라도 35억 불이거든요. 그러면은 35억 불이면은 우리가 지금 내도록 돼 있는 것에 한 4-5배 정도는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거는 있을 텐데 그게 원래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부르는 것 자체가 빌리언 단위니까 워낙 네네. 이제 크게 불러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면 그것을 자신들이 이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주면 된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더 주는 대신에 우리가 받을 것도 그만큼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핵 문제하고 같이 연관된 우리의 뭐 핵 자강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리의 그 핵과 관련된 무슨 뭐 전술 핵무기 재배치라든지 또는 일본, 한국, 미국 뭐 또 딴 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나토식 핵 공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를 우리가 받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줄 건 주고 대신에 우리 안보를 위해서 받을 건 받아내자 이런 이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35억 달러라고 해도 지금 또 환율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게 지금 좀, 그것만 해도 한 5조 가까운 돈인데 5조 가까이 됩니다. 네. 이게 동맹이 돈맹이 된 것이 아닌가 참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트럼프 2.0 시대 그 총평을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트럼프 2.0의 시대는 1.0이 이제 더 확대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1.0 때 한번 해봤고 안 됐던 것들 갖다가 완전히 이제 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대로 갈 거고요. 그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동맹의 문제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문제라든지 감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한편으로 보면 아까 제가 그 콜비 얘기를 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패권 연합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반패권 연합을 구성하면서 주한미군도 감축하고 한국을 막 압박하고 그러면은 반패권 연합이 되겠어요. 이제 그거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이기에서도 한미동맹은 더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내년은 어쩌면 불확실성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이었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